안녕하세요. 불꽃 사다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42세의 여성입니다. 저는 여자의 가장 큰 적은 여자란 사실을 결혼 후에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네요. 기혼 여성들에게 가장 두렵고 어려운 존재는 바로 시어머니일 겁니다. 남편과의 문제보다 시어머니와의 불화와 갈등 때문에 고통을 겪다가 끝내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이곳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나 시댁 식구들과 친정 식구들처럼 편하게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처럼 시댁 식구들에게 철저하게 이용만 당하고 버려지는 여자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봐도 어떻게 이런 비참하고 기막힌 일이 저한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제가 이런 엄청난 일을 겪어야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마 제가 직접 겪지 않았다면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되물으면서 누군가 지어낸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모두 제가 경험한 사실이에요. 벌써 5년이란 시간이 지나버렸지만 아직도 제 머릿속에 또렷하게 남아있는 그때의 처참한 일들을 지금부터 모두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두서없는 글이라도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이혼 후에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어요.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된 건 모두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어처구니 없게도 엄마는 아버지의 거짓말에 속아서 이혼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중소기업을 다니던 평범한 직장인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5살이 되던 때에 아버지의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실직을 하고 백수가 되셨답니다. 아버지는 가장이 집에만 있을 수는 없어서 백방으로 재취업을 하려고 알아보셨지만 그 당시에 경기가 좋지 않아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셨어요. 그때 아버지의 친구분이 사업을 같이 하자고 제안하셨다고 해요. 친구분은 가죽제품 수입을 해서 국내에 파는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아버지가 투자를 하고 동업하자고 했다는 겁니다. 친구분이 하는 사업은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어서 아버지도 그 사업에 투자를 하고 싶었지만 문제는 가진 돈이 없었다는 것이었죠. 아버지는 엄마를 설득해서 외할아버지에게서 사업 자금을 부탁해라고 했어요. 여보, 당신도 알겠지만 준철이라면 믿을 수 있는 친구야. 내가 알아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잘 되고 있어. 다른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좋은 기회야. 우리 집은 형편이 어렵다는 거 당신도 알지? 그러니 장인어른한테 부탁해서 조금만 도와달라고 해봐. 저희 외가는 아버지 집안에 비해서 경제적인 형편이 나았어요. 엄마는 백수가 된 사이에 사업 자금을 부탁하는 게 내키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계속 설득하자 엄마는 외할아버지에게 사정을 말했고 외할아버지는 친구끼리 동업하는 건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걱정하시면서도 사업 자금을 주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 돈으로 친구의 사업에 투자를 하고 동업을 시작하셨어요. 외할아버지의 우려와는 달리 아버지의 사업은 아주 순탄하게 잘 되었어요. 친구분이 몇 년간 바닥을 닦아놔서 이미 자리를 잡은 상태였고 아버지도 열심히 뛰어서 몇 년 만에 저희 가족은 제법 큰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할 정도로 돈을 많이 버셨습니다. 그런데 인생사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어서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아버지에게 큰 위기가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한순간에 위기를 맞게 된 겁니다. 동업자였던 친구가 아버지를 배신하고 회사 공금을 모두 가지고 잠적해버렸던 거죠. 아버지의 사업은 당장 큰 타격을 받게 되었어요. 직원들의 월급과 대금 결제를 위해서 대출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빚은 늘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아버지를 배신한 동업자 친구는 거래처 사장들에게도 핑계를 대고 돈을 빌렸는데 그가 잠적해버리자 거래처 사장들은 아버지에게 몰려와서 빌려준 돈을 내놓으라고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빚과 거래처 사장들에게 시달리는 처지가 되자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엄마에게 위장 이혼을 하자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둘 다 빚쟁이들에게 계속 시달리게 생겼어. 나 때문에 당신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지는 걸 더는 못 보겠어. 우리 위장 이혼하자. 그러면 당신은 빚쟁이들이 괴롭히지 못할 거야. 아버지는 자기 때문에 엄마까지 둘 다 괴로우니 이혼을 하고 파산 신청을 한 다음에 아버지가 모든 책임을 떠맡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조용해지면 시기를 봐서 재기를 하자고 했다고 하네요.
엄마로서도 매일같이 집을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행패를 부리는 거래처 사장들에게 시달리는 게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아버지의 말대로 위장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엄마와 헤어진 다음에 간단하게 집만 챙겨서 빚쟁이들을 피해서 도망을 가듯이 집을 나가셨다고 해요. 아버지는 엄마에게 당분간 지방으로 내려가서 숨어 있을 테니까 자기가 먼저 연락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셨답니다. 엄마는 아버지의 말만 믿고 몇 달을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렸다고 해요. 그런데 몇 달 뒤에 엄마는 아버지를 배신하고 잠적했던 친구에게서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엄마를 만난 아버지 친구는 정말 믿기 힘든 충격적인 말을 했답니다. 재수씨, 정길이 놈이 한 말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사실이니까 저를 믿으세요. 친구분은 아버지가 지금까지 엄마에게 한 말은 전부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뜻밖의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친구분은 아버지를 배신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아버지가 동업자인 친구의 뒤통수를 때렸다는 겁니다. 제품 수익 관계로 외국에 장기간 출장을 간 사이에 아버지는 친구분 몰래 회사를 처분하고 연락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귀국한 뒤에 알아보니 아버지는 그의 아내와 내연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겁니다. 거래처 사장들에게서 돈을 빌린 것도 아버지였다고 했습니다. 재수씨, 정길이 놈은 지금 제 아내와 같이 지방에서 살림을 차려서 살고 있어요. 재수씨와 저는 두 년놈에게 보기 좋게 농락당한 거예요. 아니 그럴 리가, 저를 속이다니. 남편이 그럴 리가 없어요. 네, 저도 믿기 힘들 거라는 거 압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사실을 아셔야 해요. 정 믿기 힘들면 재수씨가 직접 정길이 놈 뒷조사를 해보세요. 네, 전 지금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우선 제 나름대로 남편의 말이 맞는지 진구씨 말이 맞는지 알아볼게요. 엄마는 믿기지 않은 경악스러운 사실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뒷조사를 하면서 친구분이 한 말이 사실인지 확인했다고 해요. 아버지는 엄마에게 당분간 연락을 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휴대폰을 해제해버린 상태였어요. 그러니 아버지와 연락을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흥신소의 도움까지 받아가면서 아버지의 뒷조사를 하게 되었어요. 일주일쯤 뒤에 엄마가 의뢰한 흥신소에서 아버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를 말해주었는데 친구분의 말대로 아버지는 회사를 처분하고 지방에 내려가서 내연녀인 친구 아내와 같이 카페를 차려서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흥신소 직원은 아버지와 친구분의 아내가 행복하게 웃으면서 같이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들을 증거로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친구의 아내와 내연관계가 된 뒤에 위자료를 주지 않으려고 엄마와 자연스럽게 이혼을 할 방법을 찾다가 친구분이 외국으로 출장을 나가게 되자 이런 짓을 꾸몄던 것 같았어요. 여자에 미쳐도 분수가 있지 어떻게 마누라와 딸 자식까지 버리고 내연녀와 도망을 갈 수가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었죠. 엄마는 아버지가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서 아버지를 만나 단판을 지었다고 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정말 뻔뻔스럽게 이미 합의 이혼하고 남남인데 무슨 위자료를 달라고 하느냐고 자기는 한 푼도 줄 수가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위장이혼이 아니라 내연녀와 동거를 하기 위해서 엄마와 계획적으로 헤어졌던 거예요. 엄마는 기가 막히고 억울해서 눈물이 나왔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친구분이 나서서 변호사를 통해서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고 합니다. 친구분의 도움으로 엄마도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오랜 법정 다툼 끝에 아버지가 엄마를 의도적으로 속이고 가정을 파탄낸 것이 인정이 되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소송이 끝난 뒤에도 아버지 친구분은 혼자 된 엄마를 자주 찾아와서 도움을 주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엄마에게 자기와 재혼을 하자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엄마는 다시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저만 키우면서 혼자 살기로 마음을 굳힌 뒤여서 정중하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생일 때부터 아버지 없이 엄마 둘이서 살게 되었어요. 저는 대학에서 애견 미용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일을 하셔서 학교에서 돌아오면 전 언제나 혼자였어요. 그래서 외롭고 쓸쓸한 저를 위해서 엄마는 반려견을 입양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저를 반기는 반려견 또리에게 애정을 쏟으면서 지내게 되었고 반려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제가 졸업반이 되자 먼저 졸업해서 애견샵에서 일하고 있던 선배 언니가 자기가 곧 독립을 해서 애견샵을 차릴 계획인데 같이 일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졸업을 앞둔 저는 애견 미용사로 취업을 할 곳을 찾고 있던 중이라서
언니의 제안은 제게 반가운 스카우트 제의였어요. 언니는 중심가에서 약간 떨어진 건물의 1층에 애견샵을 열었고 저는 그 샵의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애견샵에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드나들었는데 그 중에서 아주 파렴치한 인간들이 있었습니다. 애견샵에 반려견을 맡기고 찾아가지 않는 인간들이었어요. 그들은 애견샵에 반려견을 버린 겁니다. 연락처와 인적사항도 엉터리를 적어놓아서 연락이 닿지를 않았어요. 그런 인간들은 하나같이 아주 멀쩡하게 생긴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자기 반려견을 버리기 위해서 애견샵에 왔다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맡긴 반려견을 유기견 보호소에 신고하고 그곳으로 보내야 했어요. 그럴 때면 저는 마음이 무척이나 좋지 않았어요. 반려견들도 자기가 주인에게 버려졌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유기견 보호소에 직원이 와서 데리고 가려고 하면 버려진 개들은 한결같이 우리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나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유기견 보호소는 일정 기간 동안 입양이 되지 않는 개들을 안락사를 시키기 때문이었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들도 자기가 그곳에 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아는 듯 했어요. 1년에도 몇 번이나 주인에게 버림받은 개들을 유기견 보호소에 보내는 가슴 아픈 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나이가 들고 주인에게 모진 학대를 당하다가 버림받은 반려견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주인이었는데 그녀는 자기가 갑자기 지방에서 근무를 하게 되어서 집을 구할 때까지 보름만 맡아달라고 했어요. 저희 애견샵은 애견 호텔도 겸하고 있어서 출장을 자주 가는 직장인들 중에서는 단골 손님들도 있었어요. 그녀도 그런 단골 중에 한 명이었죠. 그래서 저는 아무런 의심 없이 반려견을 맡았어요. 그런데 목욕을 시키면서 몸을 살펴보니 여기저기 상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상처들은 누군가 고의적으로 찌르거나 긁어서 생긴 것들이었고 심지어는 불로 지진 것 같은 화상 자국도 있었어요. 다리 쪽에 있는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아서 진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개를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서 진찰을 받았어요. 개를 살펴본 수의사는 이거 확실한 동물학대예요. 상처를 살펴보니 아주 오래전부터 도구를 사용해서 혹독하게 괴롭혀 왔던 것 같아요. 라고 말했고 수의사는 그 개를 입원시켜서 치료를 해주었죠. 저는 주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언니와 상의를 했어요. 수의사 말이 고의적으로 괴롭혔다면 동물학대가 맞아. 범죄란 말이야. 우리가 안 이상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잖아? 언니는 경찰에 신고를 하자고 했어요. 수의사도 나서서 학대에 대한 증거들을 보내주었어요. 저는 경찰에 그녀를 동물학대 혐의로 신고를 했고 경찰은 그녀를 찾아가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경찰 조사에서 학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하네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상사에게 지적을 받거나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심하면 터질 듯이 솟구치는 화를 억누르기 위해서 술을 마시다가 문득 옆에 있던 반려견에게 화풀이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술김에 집어 던지거나 몇 대 때리는 정도였는데 주인에게 맞고 학대를 당해도 꼬리를 치면서 옆에 와서 몸을 비비는 걸 보니 한심하기도 하고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점점 더 심하게 학대를 하게 되었다고 해요. 불로 지지기도 하고 뾰족한 송곳으로 찌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반려견이 고통스러워서 몸부림치는 걸 보면서 짜릿한 희열까지 느꼈다고 해요. 그녀는 구속이 되는 대신에 엄청난 벌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또 돈이 좀 있는 인간들 중에는 저와 언니를 자기 반려견보다 하찮은 존재로 생각하고 형편없이 무시하면서 갑질을 하는 인간들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아주 비싼 품종의 반려견을 키우는 커플이 저희 샵에 와서 해외여행을 간다면서 한 달 동안 반려견을 맡겼어요. 그 커플은 언니와 제게는 진상 중의 진상이었어요. 나이도 언니와 비슷했지만 그들은 항상 저희들에게 반말을 했어요. 둘 다 사업을 하는 재력가 집안의 자식들로 금수저였죠. 그래서 아나무인격으로 저희들을 깔보고 무시했어요. 얼마나 할 짓이 없으면 강아지 똥이나 치우고 시중 들어주면서 돈을 받으려고 들까. 특히 커플 중에 여자는 저희들이 들으라는 듯이 모욕적인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반려견의 상태를 살펴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트집을 잡으면서 소리를 질러댔어요. 야, 우리 핑키 몸이 왜 이렇게 말랐어? 혹시 니들 우리 핑크 굶기고 학대한 거 아니야?
아니요, 군기다녀. 처음에 계약을 한 대로 최고급 사료만 먹였어요. 물도 그냥 물이 아니라 생수만 줬어요. 그리고 학대라니요. 농담이라도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내가 동물병원에 가서 정밀검사 받은 다음에 지금 한 말이 거짓말이면 내가 너희들 가만 안 둘 거야. 그들의 갑질을 참던 엄니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야, 이것들이 보자 하니까 아주 꼴값을 떨고 있네. 돈 좀 있다고 사람 무시하는 거 아니야. 내가 개 시중이나 들면서 사니까 개만도 못하게 보여?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이 당장 여기서 나가. 언니는 소리를 지르면서 커플을 가게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둘은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언니에게 떠밀려서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 내가 여기 다시 오면 인간이 아니야. 아주 폭삭 망해버려라. 커플은 끝까지 악담을 퍼붓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저희 샵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1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은 거지꼴이 되어서 저희 애견샵에 다시 나타났어요. 부모님이 하던 사업이 완전히 폭삭 망해서 집과 가진 재산을 전부 날리고 알거지 신세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키우던 반려견을 팔려고 저희 샵에 찾아왔던 겁니다. 언니와 저는 예전에 저희들에게 모진 말을 함부로 뱉으면서 갑질을 해대던 그들이 이제는 완전히 기가 죽어서 다시 찾아오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한데요. 사정이 워낙 급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키우던 애를 사주실 수 없나요? 그들이 키우던 반려견은 고급 품종으로 애견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아주 많은 품종이었어요. 그래서 비싼 값에 거래가 되고 있었죠. 언니는 사정을 하는 그들에게 돈 좀 있다고 사람 무시하고 설치더니 지금은 아주 딱하게 되셨네요. 쫄딱 망해서 수중에 돈이 없으니까 얼마나 비참한지 알겠죠? 앞으로는 사람 무시하지 말고 살아요. 그러면 다시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언니는 후한값을 쳐주고 반려견을 사주었습니다. 그들은 머리가 땅이 닿도록 인사를 하고 매장을 나갔어요. 저희 애견샵이 새 들어있던 건물에는 피자 가게가 있었는데 피자 가게 사장님과 친해지게 되었어요. 밖으로 밥을 먹으러 나갈 시간이 없을 때면 저희들은 자주 피자를 주문해서 가게 안에서 점심을 해결하곤 했어요. 사장님은 성격도 아주 싹싹했고 친절하고 부침성이 있어서 금방 친해지게 되었어요. 몇 달 지난 뒤에 저는 서스럼 없이 그를 오빠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애견샵 일을 끝난 뒤에 오빠의 피자 가게가 바쁘면 저는 오빠를 도와주면서 알바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오빠는 일당 외에 술을 사주기도 했어요. 오빠는 30이었지만 사귀고 있는 애인은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직 첫사랑에게 배신을 당한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빠는 대학에서 만난 동기와 연애를 하게 되었고 1년 정도 사귄 다음에 오빠는 그녀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오빠를 스폰서로 이용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빠에겐 집안 형편이 어렵다고 하소연하면서 자주 돈을 빌려갔는데 알고 보니 그녀에게는 애인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집안 형편을 핑계로 오빠에게서 돈을 빌려서 애인과 여행을 다니면서 유흥비로 쓰고 있다는 걸 오빠가 알게 된 겁니다. 그것이 4년 전이고 그녀와 헤어진 뒤에 오빠는 아직 여자를 만나지 않고 장사에만 전념하고 있다고 했어요. 애인에게 배신을 당한 오빠의 이야기를 들으니 저는 아버지에게 처참하게 배신을 당한 저와 엄마의 처지가 떠올랐고 오빠에게 연민의 정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정은 사랑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오빠와 저 사이가 수상하다는 걸 알아챈 언니는 제게 오빠와 잘해보라고 바람을 마구 넣었습니다. 야, 피자 가게 사장 너무 멋있지 않니? 한번 꼬셔봐. 내가 보기에 그만한 남자도 없는 것 같아. 언니는 일부러 저와 오빠가 만나는 자리까지 만들어주면서 저희 둘을 연결시켜주려고 애를 썼어요. 오빠도 저를 친한 여동생 이상의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대하게 되었고 저희들이 친하게 지낸 지 1년 정도 지나자 오빠는 제게 청혼을 했어요. 남편은 엄마가 안 계시다고 했어요. 어렸을 때 병으로 돌아가셨고 시아버지도 몸이 좋지 않으셔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는 대신에 손이 시누이를 만나서 인사를 하게 되었어요. 시누이는 온몸에 명품을 휘감고 세련된 차림으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남편은 시누이에 대한 말을 자주 했었어요. 나한테 누나는 엄마나 다름이 없어. 내가 7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고 그래서 누나가 거의 나를 키우다시피 했거든. 시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신 후에 8살이나 나이 차이가 나는 누나가 엄마처럼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키웠다고 했어요. 시누이는 생활력도 강해서 집에서는 엄마 노릇을 했고
몸이 아픈 시아버지를 대신해서 부동산 투자회사에 근무하면서 억척같이 돈을 벌어서 집안 살림을 전적으로 책임져 왔다고 했어요. 시누이는 저와는 12살 차이였어요. 나이가 한 살이라도 많은 손이 시누이도 대하기 어려운 법인데 12살이나 차이가 나는 시누이는 제게 시어머니나 마찬가지였어요. 시누이도 제게 자신을 시어머니라고 생각하라고 말했어요. 경민이는 내가 업어서 키웠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 동생이지만 어떤 때는 내 아들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해. 그러니까 옳게도 나를 시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의지해. 네, 그럴게요. 앞으로 제가 부족한 점이 보이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알았어. 그렇지만 나는 못된 시어머니 노릇이나 할 생각은 조금 더 없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그리고 말 놔도 되겠지? 네, 그럼요. 시누이는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바로 하대를 했어요. 그리고 결혼식 준비나 예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내가 들으니까 부모님이 이혼하고 엄마 밑에서 자랐다고 하던데 경민이와 나는 엄마가 병으로 돌아가셨지만 넌 아버지가 바람이 나서 이혼했잖아. 하여튼 남자나 여자나 바람이 나면 집안이 박살이 나는 법이야. 그건 그렇고 홀어머니 모시고 어렵게 사는 형편이라고 해서 예물이나 예단을 대충 할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 나도 하나뿐인 동생을 결혼시키는 입장에서 소홀하게 하지 않을 테니까 너도 신경 써서 준비했으면 좋겠네. 시누이는 미리 준비해온 예물과 혼수 목록을 제게 내밀었어요. 시누이는 제 형편을 생각해서 특별히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빠듯한 친정 형편을 생각하면 상당히 부담되는 목록이었습니다. 결혼하면 모든 일은 나하고 의논해서 결정해. 알았지? 그때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지만 결혼하고 몇 년이나 지난 뒤에 그 말에 숨겨진 엄청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시누이와 헤어진 다음에 시누이가 준 혼수 목록을 보면서 난감해하는 저를 보고 남편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누나가 원래 통이 크고 내가 센 여자야. 그래서 뭐든지 하면 확실하게 하는 스타일이라서 당신한테도 약간 무리한 요구를 한 거야. 내가 당신과 장모님 사정을 모르는 게 아니니까 누나 몰래 도와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남편은 자기가 들어놓은 적금이 곧 만기가 되니까 시누이에게는 비밀로 하고 그걸 혼수 마련에 보태겠다고 했어요. 여보 고마워.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든든하긴 하지만 시누이 성격이 아주 까탈스러울 것 같아서 걱정이야. 누나가 어릴 때부터 여장부 근성이 있었어. 여자지만 남자애들도 누나 앞에서 멋모르고 까불었다가는 아주 혼쭐이 나기도 했었어. 시누이는 초등학교를 다닐 때부터 동네를 주름잡는 골목대장이었다고 합니다. 여자였지만 또래들보다 키도 컸고 체격도 좋아서 한때는 육상부에 들어가서 선수로 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네에서는 또래 남자애들은 모두 제압하고 대장 노릇을 했다고 해요. 시누이의 성질을 모르고 함부로 덤볐던 남자애들은 예외 없이 시누이에게 얻어맞아서 쌍코피를 흘려야 했다고 하네요. 시누이는 성격만 남자처럼 활달하고 거칠었던 건 아니라고 했어요. 성인이 되어서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모든 일에서 남자들보다 더 적극적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승부근성도 강해서 지고는 절대 못 사는 성격이라고 뭐든지 한번 시작하면 꼭 끝장을 보고야만 하는 악바리 같은 스타일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상사 눈에 띄게 되었고 시누이는 남자 동료들을 제끼고 승진을 거듭하게 되었다고 해요. 시누이가 부동산 컨설팅 회사에 다닐 때는 30의 나이에 업무 추진력을 인정받아서 최연소 과장으로 승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회사의 사정이 눈에 띄어서 비서실에서 근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시누이의 인생이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일이 생겼다고 해요. 그 회사의 사장은 40대 초반의 젊은 남자였는데 시누이에게 반해버렸다고 합니다. 모든 일 처리를 야무지게 똑소리나게 해치우니 처음에 사장은 능력 있는 비서라고만 생각하다가 점점 시누이가 가진 여자로서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다고 해요. 키도 크고 몸매도 좋았던 시누이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헬스클럽을 꾸준히 다니면서 몸매 관리를 해서 남자라면 누구나 돌아보게 만드는 멋진 몸매의 소유자였어요. 게다가 사장은 결혼을 하고 2년 만에 이혼을 하고 지금까지 재혼을 하지 않고 10년이 넘게 혼자서 살아왔다고 합니다. 사장이 이혼을 한 이유는 사장이나 그의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가 아니라 어처구니 없는 이유 때문이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결혼 전에는 몰랐던 성격 차이였다고 해요.
연애를 할 때는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몰랐던 서로에 대한 단점들이 결혼을 해서 한 집에서 같이 살게 되자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한 가지가 마음에 들지 않자 나중에는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게 되어서 헤어지게 되었다고 해요. 사장은 시누이와 같이 지방으로 출장을 가서 호텔을 빌려서 멋진 프로포즈를 했다고 합니다. 시누이는 생각도 못한 엄청난 기회였기에 10살이라는 나이 차이 같은 건 무시하고 사장과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누이의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만은 못했어요. 시누이가 남편의 돈을 보고 결혼했다고 생각한 시댁 식구들은 한통속이 되어서 시누이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시누이가 회사 일을 하느라 바쁘다는 거 알면서 집안일을 소홀히 한다고 끝없이 잔소리를 했고, 시누이 남편의 여동생은 일도 하지도 않고 집에서 놀면서 명품을 사거나 골프를 치면서 돈을 펑펑 쓰기만 했다고 합니다. 시누이가 할 일이 없으면 남편의 회사에 나와서 일을 하라고 해도 그녀는 콧방귀를 뀌면서 시누이의 말을 비웃었다고 해요. 돈에 미쳐서 오빠를 꼬셔서 이 집에 들어온 주제에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참견을 하려고 들어. 웃기지도 않네. 시누이는 시댁 식구들의 철저한 냉대를 참고 견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언젠가는 지금 받은 서러움을 몇 배로 갚아줄 거라고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시누이가 기다리던 복수의 그날이 마침내 찾아왔습니다. 지방으로 출장을 갔던 시누이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아무런 대비도 없이 재력가인 남편이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자 시누이와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그가 남긴 엄청난 유산을 둘러싸고 갈등이 생기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바로 시누이를 불러서 시댁에서 나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남편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네가 이 집안에 있을 이유가 있니? 당장 짐 싸서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어머니, 그렇게는 못하겠네요. 죽은 남편이 저한테 물려준 재산을 전부 받기 전에는 이 집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요. 뭐야? 누가 너한테 재산을 물려줬다는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험한 꼴 당하기 전에 썩 꺼져. 시어머니는 재산 때문에 버티는 시누이에게 화가 나서 소리도 질렀고 시누이도 지지 않고 맞대응을 했다고 합니다. 전 그러시면 누가 험한 꼴을 보게 되는지 한번 해보죠. 시누이에게는 숨겨둔 히든카드가 있었어요. 바로 죽은 남편의 법률 대리인이었어요. 그는 회사의 전속 변호사였는데 시누이의 남편의 개인적인 일도 처리해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의 비서였던 시누이와도 자주 만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은밀한 내연관계가 되었다고 해요. 시누이와 내연남은 얼마 전부터 사장의 재산을 시누이 명의로 하나씩 바꾸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고 해요. 먼저 시누이가 사장을 설득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바꿨다고 합니다. 여보, 당신도 시댁 식구들이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다라는 거 잘 알잖아. 이 집안에서 내 편은 당신뿐이야. 시어머니와 시누이까지 합세해서 매일같이 나를 괴롭히고 구박한다고. 이런 마당에 만약 당신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나는 어떻게 되겠어? 빈손으로 쫓겨나고 말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 앞으로 된 재산을 약간만이라도 만들어줘. 당신 마음은 나도 잘 알아. 그렇지만 내가 가진 재산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 당신도 잘 알잖아. 엄마 허락을 받아야 돼. 사실 시누이 남편이 가진 재산의 대부분은 시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사업가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처가의 도움이 절대적이었다고 합니다. 시아버지가 사업에서 자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시어머니는 친정으로 달려가서 돈을 끌어와서 시아버지를 도왔던 거죠. 그러니 지금은 시누이의 남편이 사업가 재산을 물려받았다고 해도 그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시어머니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시어머니의 허락 없이 시누이의 남편도 함부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시누이에게 줄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 상황을 시누이도 잘 알고 있었기에 끈질기게 남편을 설득했던 거죠. 시어머니 몰래 자기에게 재산을 물려달라고 날이면 날마다 졸라대자 그는 결국 시누이의 부탁을 들어주었어요. 시누이는 남편이 가지고 있던 건물을 자기 명의로 받았고 회사에 대한 지분도 받아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시누이도 남편이 그렇게 험하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날 거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죽고 시어머니가 죽은 아들의 재산을 며느리인 시누이가 차지했다는 걸 알고 불같이 화를 내면서 시누이가 자기 아들을 죽였다고 하면서 몰아세웠다고 합니다. 이 천하의 나쁜 년 같으니
네가 내 아들 죽였지? 내가 모를 줄 알아? 나 몰래 재산을 전부 빼돌리고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내 아들 죽인 거잖아. 신우이는 어처구니 없는 시어머니의 억지에 그동안 참았던 분이 터지고 말았어요. 어머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제가 남편을 죽였다고요? 지금 하신 말 확실하게 책임지셔야 될 거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나오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내가 할 소리야.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이 집안에 들어와서 아들까지 잡아먹은 니년의 시커먼 속을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래, 법대로 해보자. 내가 니년은 반드시 깜빵에 쳐놓고 말 테니까. 그래서 신우이와 시어머니의 법정 다툼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신우이가 남편을 속이고 재산을 가로챘으니 그녀가 가진 재산을 전부 돌려달라는 반환 소송을 했다고 합니다. 신우이도 내연남이었던 변호사를 내세워서 법적으로 대응을 했고 몇 달 동안이나 치열하게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신우이가 소송에서 이겼다고 합니다. 그러자 전세는 완전히 역전이 되었어요.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아들에게 기대서 살아오던 시어머니와 신우이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버렸던 거죠. 아들은 세상을 떠나버렸고 이제 칼자루는 신우이가 쥐게 된 셈이었어요. 모든 재산을 신우이가 가졌으니 당장 살아가려면 신우이에게 의지해야 하는 기막힌 처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제 어머니가 원하던 대로 저는 이 집안에서 사라질게요. 신우이는 내연남이던 변호사와 재혼을 하고 시댁 식구들과의 인연을 끊겠다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신우이에게 사정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얘야, 그냥 가면 우린 어떡하니? 당장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네가 가버리면 우린 살아갈 길이 막막해. 그러니 우리가 같이 지냈던 정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조금만 도와다오. 제발 부탁이다. 기세등등하게 신우이를 몰아붙이던 시어머니는 이제 엎드려 빌면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신우이는 엎드려 비는 시어머니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은 가게를 하나 차릴 수 있는 돈을 주고 그들과 관계를 모두 정리했다고 합니다.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새삼 신우이의 돈에 대한 집착과 승부근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한 뒤에 신우이는 애견샵 일을 그만두고 회사로 나와서 자기 일을 도우라고 했어요. 언제까지 강아지들 털이나 다듬고 있을 거야. 그런 일은 그만두고 회사로 와서 내 밑에서 일해라. 내가 돈을 어떻게 불리는지 가르쳐 줄 테니까. 제게 신우이의 말은 거부할 수 없는 명령과 같았어요. 저는 시어머니 같은 신우이의 말이라서 따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옥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꼴이 되고 말았어요. 신우이는 저를 비서로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말이 좋아서 비서였지 제가 하는 일은 신우이의 몸종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신우이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녀가 시키는 일은 뭐든지 해야 했습니다. 신우이는 일을 하다가 짜증이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제게 화풀이를 했어요. 제 얼굴에 서류를 집어던지기도 했고 막말이나 심하면 욕도 서슴없이 했습니다. 신우이의 성격이 다혈질이고 거칠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심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렇지만 제 마음대로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는 일이었죠. 그리고 퇴근을 한 뒤에도 신우이에게 시달려야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비서였고 퇴근 후에는 신우이의 가사 도우미가 되어서 집안일까지 모두 해줘야 했습니다. 신우이는 다른 약속이나 일이 있다는 핑계를 대면서 집안 청소부터 빨래며 식사 준비까지 모든 걸 제게 맡겼어요. 신우이의 몸종과 가사 도우미가 될 줄 알았다면 애초에 남편과 결혼을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신우이 때문에 이혼을 할 수는 없는 일이니 그저 참고 견디는 방법뿐이었어요. 그러다 남편에게 뜻밖의 일이 생겼어요. 남편이 운영하던 피자 가게가 망해버리고 만 겁니다. 장사가 되지 않아서 망한 게 아니라 남편이 사기를 당한 겁니다. 남편이 운영하던 피자 가게는 프랜차이즈였는데 본사에서 남편의 매장을 담당하던 직원에게 속아서 사기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 직원은 남편이 피자 가게를 열었을 때부터 남편의 매장을 담당하던 본사 매니저였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친해져서 남편과 그는 형동생 하면서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가 되었다고 했어요. 서로 친해지자 그 직원은 남편에게 투자를 권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건 형한테만 특별히 알려주는 고급 정보야. 지금 본사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어. 아직은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단계인데 형한테만 미리 알려주는 거야. 그는 남편에게 본사에서 비밀리에 새로운 프랜차이즈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주었다고 해요. 땡땡 핫도그나 땡땡 떡볶이 같이 대박 히트를 친 사업을 본떠서 틈새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라고 했답니다.
곧 사업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고 공개적으로 투자자를 모집을 하겠지만 그러면 때는 늦는다고 했어요. 형도 이런 장사 해봐서 알겠지만 프랜차이즈는 자리 싸움이야. 누가 먼저 좋은 자리를 잡느냐가 가장 중요해. 내가 본사에 있고 형하고 친하니까 특별히 가장 좋은 자리에 입점할 수 있도록 힘써줄게. 그는 남편에게 성공이 확실한 아이템이라고 하면서 자기한테 초기 투자금을 주면 가장 좋은 자리에 매장을 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했다고 해요. 남편은 망설였지만 그는 한 달에 2천만 원을 기본으로 벌 수 있는 명당 자리라고 하면서 남편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남편도 신규 프랜차이즈란 초기에 정보를 입수해서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고 처음에 반짝 인기가 있을 때 확실하게 벌고 빠져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고민하던 남편은 오래 알았던 매니저라서 그를 믿고 5천만 원을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5천만 원을 더 요구했고 남편은 그 돈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었고 그도 남편의 매장에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남편은 본사에 알아보니 그가 했던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본사에서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다고 했고 그는 이미 2달 전에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하더랍니다. 2달 전이면 그가 남편에게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하라는 말을 꺼낸 때였어요. 남편은 그놈에게 당했다는 걸 알아차렸지만 그는 1억을 가지고 잠적해버린 뒤였죠. 남편은 은행 대출까지 받아서 그 돈을 마련했기 때문에 매달 내야 하는 이자와 원금을 겨우 갚아나가다가 적자가 쌓이면서 결국 피자 가게를 팔아서 대출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까지 되었던 겁니다. 남편이 졸지백수가 되자 신우이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어요. 경민이 너는 장사나 사업을 할 스타일은 아니야.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신우이가 묻자 남편은 기가 죽은 목소리로 모르겠어. 다른 일자리를 찾아봐야지 라고 대답했고 신우이는 대범하게 그동안 장사하느라고 고생했으니 당분간은 쉬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다른 일을 찾을 때까지 생활비는 자기가 주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젠 저희 부부가 신우이에게 생활비를 의존하게 되었으니 저는 더 심하게 신우이의 눈치를 봐야 했어요. 신우이도 자기가 저희 부부의 생활비까지 책임지게 되자 전보다 더 심하게 저를 부려먹었습니다. 신우이는 비서에 기사 노릇까지 시켰습니다. 신우이가 사업적인 일로 술자리를 가지면 저는 차 안에서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우이를 집에다 데려다주고 집에 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보면 집안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하는 일도 없으면서 집안일은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싱크대에는 그릇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고 쓰레기통에는 쓰레기가 넘쳐나는데도 남편은 거실 소파에 누워서 영화를 보거나 게임만 하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신우이 갑질에 시달려서 피곤하고 지친 저는 화가 나서 남편과 자주 말다툼을 하게 되었어요. 당신은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하는 거야? 나는 온종일 신우이 시중 들어주느라 힘들어 죽을 지경이야. 당신이 집안일을 조금이라도 거들어주면 안 돼? 내가 집에서 노는 게 아니야. 앞으로 뭘 할지 계획을 세우고 있단 말이야. 안 그래도 머리가 복잡한데 괜히 신경 건드리지 마. 내가 대단한 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 그냥 집안만 좀 치워달라는데 그게 힘들어? 그래, 힘들어. 백수 신세가 되니까 당신까지 나를 우습게 여기는 거야. 남편은 제가 하는 말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면서 소리를 질렀고 저도 화가 나서 대들면 남편은 집을 나가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지만 남편은 다른 일을 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말로는 일자리를 알아본다고 하면서도 매일같이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했어요. 그러는 사이에 저희 부부 사이는 점점 멀어만 갔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졌어요. 늘 집안에만 있던 사람이 외출이 많아진 겁니다. 더 이상한 건 장사를 할 때도 외모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던 사람이 헤어스타일도 신경을 쓰고 향수까지 뿌리고 외출을 했어요. 여보, 당신 어디 좋은 데라도 가는 거야? 라고 제가 물으면 남편은 오늘 면접 보기로 했거든. 좋은 소식 기다려 라고 하면서 뭐가 그리 좋고 신이 나는지 휘파람까지 불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곧 저는 남편이 거짓말을 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면접을 보러 다니는 게 아니라 다른 여자가 생겼던 겁니다. 여자의 직감은 절대 속일 수 없어서 남편이 수상하다고 생각해서 휴대폰을 몰리 뒤져보니 역시나 내연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이가 없는 건 그 내연녀가 죽은 신우이 전 남편의 여동생이었던 거예요. 남편의 내연녀는 신우이가 법정소송에서 이긴 다음에 준 돈으로 카페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그 카페를 드나들면서 서로 눈이 맞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엄청난 사실은
남편만 바람을 피우고 있던 건 아니었어요. 신우이에게도 내연남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우이의 비서로 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신우이가 아주버님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가 신우이의 운전기사까지 하게 되었을 때 신우이는 내연남과 같이 차의 뒷좌석에 타고 제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도 이상한 짓을 하기도 했을 정도였어요. 신우이는 제가 그런 사실을 알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생활비를 전적으로 신우이에게 의존하고 있는 처지이니 신우이의 불륜을 아주버님에게 알려서 신우이의 가정에 불화가 생기면 제가 좋은 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남매가 쌍으로 바람을 피워대니 저는 남편과 신우이에게 무시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줄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먼저 아주버님에게 신우이의 불륜을 알렸습니다. 저는 신우이와 내연남이 만나는 걸 여러 차례 목격했고 그 자리에 같이 있기도 해서 증거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제가 내민 증거를 본 아주버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흥분했습니다. 인연이 아주 미쳤구만. 어디서 감히 나를 속이고 바람을 피워. 내가 아주 작사를 내주지.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어이가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도 유부녀였던 신우이와 바람을 피우다가 재혼을 한 주제에 정작 자기 마누라가 바람을 피우자 화를 내는 꼴이 우습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했어요. 변호사인 아주버님은 곧 신우이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신우이는 가지고 있던 재산을 위자료로 토해내면서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과 내연녀를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남편은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었지만 저는 절대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저는 상간녀 소송도 해서 남편과 바람을 피운 그녀에게서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그녀는 위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카페를 처분해야만 했어요. 몇 년 동안이나 손이 신우이에게 시달리던 저의 결혼 생활은 이렇게 끝을 맺고 말았네요. 이제는 돌싱이 되어서 혼자 살고 있지만 외롭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결혼을 해서 신우이에게 당했던 모진 시간들을 생각하면 지금은 너무 자유롭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경기도에서 중학생 아들을 키우면서 살고 있는 45세의 여성입니다. 아들은 제게 가장 아픈 손가락입니다. 제 아들은 다른 아이들과는 다른 약간 특별한 아이예요. 아들에게는 장애가 있었습니다. 신체적인 장애가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였어요. 그것 때문에 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고 혼자서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들을 낳은 다음에는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서 눈물을 흘렸는데 몇 해 지나지 않아서 저는 장애를 가진 아들이 안타깝고 불쌍해서 서러운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는 저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신우이였어요. 신우이는 결혼 전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신우이는 저를 괴롭히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저에 대한 모든 걸 사사건건 걸고 넘어지면서 괴롭혔습니다. 아들 하나 감당하는 것도 힘든데 신우이까지 저를 못살게 구니 정말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질 정도였습니다. 신우이가 저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분들은 믿지 못하실 겁니다. 신우이는 인간이라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제 가슴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곳에 제가 신우이에게 당한 기가 막힌 일들을 털어놓는다고 제 가슴 속에 깊게 새겨진 상처가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억울하고 답답해서 막혀있던 마음은 조금은 후련해질 거라고 믿고 신우이 때문에 엉망이 되어버렸던 제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딸이라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차별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제가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셨고 초등학생일 때부터 집안 살림은 제가 다 해야 했습니다. 엄마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는데 밤늦게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오다가 차에 치여서 돌아가시고 말았다고 합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가 오빠와 저를 돌봐주셨지만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자 아버지는 제게 엄마 대신해서 집안 살림을 하라고 말하셨어요. 10살만 먹어도 집안일을 배우고 하는 게 여자가 할 도리야. 아버지는 남녀에 대한 구분을 넘어서 차별이 아주 심하신 분이셨어요. 남자는 집안의 기둥이고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남존여비라는 구시대적인 생각을 확실하게 가지고 계셨어요. 저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아침이면 밥을 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학교에 가는 오빠를 위해서 도시락까지 싸야 했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청소를 하고 저녁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 내주는 숙제를 할 시간이 없어서 선생님에게 매일같이 꾸지람을 들어야 했어요. 아버지의 영향인지 오빠도 여동생인 저를 보살피고 챙기는 건 고사하고 그저 부려먹으라고 들었습니다. 중학생이 될 때까지 두 남자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살다 보니 몸도 피곤했고 정신적으로도 아주 고달팠어요. 그러다 저는 피아노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음악 시간에 피아노를 치는 선생님이 너무 멋있게 보였던 거죠. 저는 아버지에게 피아노를 배우게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쓸데없이 돈을 낭비하는 일이라고 하셨지만 그때 마침 같은 동네에 살았던 사람이 이사를 가면서 피아노를 주고 갔어요. 아빠, 피아노도 공짜로 생겼는데 어떻게 치는지 배우게 해줘. 아버지도 멀쩡한 피아노를 놀리느니 제게 피아노를 가르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셔서 학원에 다니게 해주셨어요. 저는 열심히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다른 애들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피아노를 시작하지만 저는 늦게 시작한 터라 더 열심히 매달렸어요. 그리고 제게 피아노를 치는 게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음대를 가서 피아노를 전공할 생각이었지만 아버지는 저의 그런 꿈을 무참하게 짓밟아 버렸어요. 고3이 되어서 진로를 결정해야 할 시기가 되자 저는 용기를 내서 아버지에게 음대를 가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싶다는 말을 했지만 아버지는 웃긴 소리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게 아주 미쳤구나. 그냥 재미삼아 두드린다고 생각해서 놔뒀더니 이제 평생 이까지 피아노 두드리면서 살 생각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도 하지 마. 그리고 며칠 뒤에 학교에서 돌아와 봤더니 제가 치던 피아노가 박살이 나 있었어요. 저는 산산조각으로 부서진 피아노를 보자 눈물이 저절로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저를 달랠 생각은 하지도 않으셨어요. 피아노나 두드리면서 허송세월 하지 말고 나가서 돈이나 벌어서 네 오빠 뒷바라지 할 생각에. 제게 아버지는 절대적인 존재여서 아버지의 말은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어요. 저는 아버지의 완강한 반대라는 결코 넘어설 수 없는 벽에 부딪혀서 피아니스트가 되겠다는 꿈과 대학 진학까지 포기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직장을 구해야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지인이 소개해준 작은 유통회사에 취직이 되어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제게 맡겨진 일은 회사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고 문서를 정리하고 손님들이 오면 차를 내주고 영수증이나 전표를 정리하는 단순한 업무였어요. 변화도 없고 매일 똑같이 되풀이되는 지루한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오빠는 대학을 졸업했지만 오빠는 취업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겠다고 했어요. 제게는 대학도 포기하고 돈도 벌려고 독촉하던 아버지가 오빠에게는 너무 관대했어요. 그래, 네가 생각해서 결정한 거니까 끝까지 한번 해봐라. 아버지는 오빠가 공무원 시험 준비에만 전념하도록 고급 고시텔을 구해주는 배려까지 해주었어요. 하지만 오빠는 2년 동안 공부를 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백수로 지냈습니다. 시험에 2번이나 떨어졌지만 아버지는 잔소리 한 번 하지 않고 오빠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매일 재미도 없고 똑같이 되풀이되는 생활을 하면서 3년이 지난 다음에 제게 처음으로 남자가 생겼어요. 그는 저희 회사 제품을 납품받는 대리점의 사장이었어요. 30 중반의 나이였지만 아직 미혼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거래 관계로 자주 회사에 들렸고 결제나 전표 처리 덕분에 저와 업무를 처리하는 일도 많았어요. 다른 대리점 사장들은 저를 나이 어린 경리로 취급하면서 하찮게 보고 반말을 하면서 담배를 사오라고 하거나 다른 잔심부름도 시켰어요. 그런데 그는 언제나 제게 존댓말을 하는 예의가 바른 남자였어요. 다른 대리점 사장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그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자리를 잡은 청년 사업가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밑으로는 여동생이 둘이 있는 3남매의 맏이었는데 가장인 그의 아버지는 아주 무능한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막노동을 했지만 일을 하는 날보다 술을 마시고 현장에 나가지 않는 날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의 엄마가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해야 했다고 했어요. 집안의 가장이 거의 매일 일을 하지 않고 술만 마시고 있으니 집안 꼴은 말이 아니었고 경제적인 형편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형편이 오히려 그가 일찍 철이 들도록 만들어 주었다고 해요. 그는 무능한 술주정꾼 아버지를 대신해서 집안을 일으켜야 한다는 의무감 같은 걸 느끼게 되었고 학생일 때부터 알바를 하면서 한 푼이라도 생활비를 벌어서 가장의 역할을 팽개친 아버지를 대신해서 힘들게 살림을 꾸려나가는 엄마를 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자 대리점의 직원으로 시작해서 성실과 노력만으로 10년이 지난 뒤에 지금은 자기가 대리점을 2개나 가질 정도로 자리를 잡았다고 했어요. 다른 대리점 사장들은 경제적으로 부족할 것이 없는 그가 결혼을 하지 않는 데는 슬픈 사연이 있다고 했어요. 그에게는 결혼을 약속한 약혼녀가 있었고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그 약혼녀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게 3년 전 일이라고 했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는 다른 여자는 사귀지도 않고 오직 죽은 약혼녀만 생각하면서 혼자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영화나 만화 속에서는 나올 법한 순정파 남자였던 거죠. 제가 보기에도 그는 착하고 예의가 바른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저런 남자와 결혼하면 정말 행복하겠다는 생각을 혼자서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 혼자만의 부질없는 상상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처럼 저의 상상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사무실에 와서 전표 정리를 마친 그는 제게 시간이 있으면 같이 저녁을 먹자는 말을 했어요. 혜정씨, 오늘 저녁에 시간 어때요? 저한테 영화 티켓 2장이 생겼는데 같이 갈 사람이 마땅치가 않아요. 괜찮으면 같이 영화 보고 저녁 먹어요. 저는 그가 제게 마음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에 영화를 보고 괜찮은 레스토랑에 가서 같이 밥을 먹었는데 그때 그가 제게 뜻밖의 말을 했어요. 아마 혜정씨도 저에 대해서 떠도는 말을 들어서 알 거예요. 사랑했던 여자를 먼저 보내고 평생 그녀만 생각하면서 혼자 살겠다고 다짐하고 3년을 지켜왔는데 혜정씨를 만난 뒤로 생각이 달라졌어요. 혜정씨라면 그녀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는 이제 자기 마음속에 들어있는 죽은 연인에 대한 안타까운 기억을 지우고 저와 새롭게 출발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그와 연인이 되다니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먼저 제게 다가온 겁니다. 그의 표정은 아주 진지했고 저에 대한 사랑도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저는 그를 제 남자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저희들은 연인 사이가 되었고 하루에 수도 없이 문자와 톡을 보내면서 서로에 대한 마음을 전했고 자주 만나서 데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영업을 하는 회사 동료 한 명이 제게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저희 회사 영업직 직원들은 보통 아침에 출근해서 하루 일정을 짠 다음에 외근을 나가서 대리점을 돌면서 업무를 본 다음에 오후에 회사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거의 저 혼자 사무실을 지키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다른 직원들은 모두 외근을 나갔는데 그 직원만 사무실에 남아있다가 제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서 회의실로 저를 불렀어요. 커피를 앞에 두고 그 직원은 대리점 사장과 제가 사귀는 사이가 맞는지 물었어요. 저는 어차피 언젠가는 모두 알게 될 사실이라고 생각해서 맞다고 말했습니다. 혜정씨, 그 자식 조심하세요. 지금 그놈한테 속고 있어요. 이건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사실인데 혜정씨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 자식 유부남이에요. 순간 저는 뒤통수를 망치로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약혼녀를 먼저 보내고 혼자 살아왔다는 말은 전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른 대리점 사장들이나 직원들도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이라고 했어요. 법적으로 보면 총각이긴 해요. 하지만 동거녀와 애가 있는 사실혼 관계니까 유부남 맞아요. 게다가 그놈은 동거녀 말고도 혜정씨와 다른 여자들을 건드리면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 직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연속적인 충격을 제게 주었고 저는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지금까지 제게 했던 말은 전부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 직원은 어떻게 그 비밀을 알게 되었는지도 말해주었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제가 사귀는 대리점 사장이 성실하고 착한 순정파 남자라고만 생각했는데 우연히 대학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대리점 사장의 고등학교 선배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친구에게 그 사장이 아주 성실하고 자수성가한 사업가라고 칭찬을 했더니 친구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으면서 야, 그 자식 학교 다닐 때부터 뻥을 잘 치기로 소문이 난 놈이야. 그 자식이 하는 말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이야 라고 했답니다. 그는 제법 돈이 많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 때부터 돈을 물쓰듯이 마구 쓰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 대학을 졸업하고 백수로 지내다가 젊은 놈이 직장생활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놀기만 하는 걸 걱정한 그의 아버지가 대리점을 하나 차려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굳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거짓말을 한 이유는 모두 여자들을 유혹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자들의 동정심을 자극해서 쉽게 꼬시려고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죽은 약혼녀에 대한 이야기도 거짓말이었어요. 그 자식이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동거를 하는 이유도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기 위해서죠. 혹시라도 애 딸린 유부남이라는 소문이 나면 안 되니까 결혼 사실을 감춘 거예요. 그 자식이 만나는 여자가 혜정씨 말고도 서너 명 더 있을 겁니다. 그 직원은 이런 사실을 알려주고 그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건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저는 바로 그를 만나서 제가 들은 말이 사실인지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표정이 확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세상 누구보다 따뜻하고 밝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던 그가 모든 게 들통이 났다는 생각이 들자, 그래, 나 애 딸린 유부남이야. 그래서 뭐 잘못했어? 몇 달 동안 우리 같이 재밌게 즐겼잖아. 그러면 된 거 아니야? 저는 어처구니 없는 그의 말에 배신감과 울분이 솟아올랐습니다. 뭐? 당신 지금 장난해? 그동안 나를 가지고 놀았단 말이야? 같이 재미 좀 본 거잖아. 너 설마 나하고 결혼 같은 거 할 꿈을 꾸고 있었던 거야? 맞아. 난 당신을 내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만나왔어. 그런데 어떻게 나를 속이고 이런 더러운 짓을 할 수 있는 거야? 웃기고 있네. 누가 가진 거라고 아무것도 없는 너 같은 년하고 결혼을 해. 참 아무리 착각은 자유라지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그의 뺨을 갈겼습니다. 이런 나쁜 자식아, 여자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잘 살 것 같아? 내가 평생 너를 저주할 거야, 이 더러운 자식아. 저는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욕을 했지만 그는 태연하게 웃으면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마 그놈은 여러 여자와 이런 식으로 헤어진 경험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와 헤어진 뒤에도 시련의 상처는 오래도록 마음속에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만사에 의욕이 생기지 않았고 회사에 전화가 걸려와도 그저 멍 때리고 있느라고 별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우울증 초기 증상이라고 진단을 했어요. 약을 먹으면서 증상이 조금 나아지기는 했지만 가슴속이 꽉 막힌 것 같은 답답함은 여전히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저는 피아노를 다시 치기 시작했어요. 그날도 하루 종일 반복적인 일을 기계적으로 하다가 힘없이 퇴근을 했고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려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피아노 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불현듯 그 소리에 이끌려서 소리가 나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니 피아노 학원이 있었어요. 한참 동안이나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문 밖에서 맑은 피아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피아노 소리에 저는 마음이 차분해지고 안정이 되는 걸 느꼈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학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원장이 저를 맞아주었어요. 원래 제 꿈이 피아니스트였어요. 그런데 집안 사정으로 그만둬야 했죠. 오늘 이 앞을 지나가다 피아노 소리를 듣고 찾아왔어요.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취미로 다시 한번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그럼요. 피아노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또 언제든지 환영해요. 원장은 제게 피아노를 한번 쳐보라고 했어요. 8년 만에 다시 피아노 앞에 앉으니 무척 긴장이 되었어요. 손가락이 완전히 굳어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면서 건반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머리는 악보를 모두 잊어버렸지만 신기하게도 몸은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실수도 했지만 조금 지나자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면서 제 손이 건반 위를 자유롭게 날아다녔습니다. 제 시험 연주를 들은 원장은 놀란 눈으로 박수를 쳤어요. 어머나, 정말 8년 동안이나 피아노를 안 치신 거 맞아요? 대단하네요. 조금만 연습하시면 저보다 잘 치시겠는데요? 원장은 지나친 칭찬을 해주었고 그 말에 저는 용기를 내서 바로 학원에 등록을 하고 퇴근을 하면 집에 가기 전에 한두 시간 학원에서 들려서 피아노를 치게 되었어요. 이제는 비록 피아니스트가 되겠다는 꿈은 버렸지만 취미로 다시 시작하자 제 생활에 활력이 생겼습니다. 피아노를 칠 때만은 저를 괴롭히던 잡생각이 모두 사라졌고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렇게 되자 우울증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지겹기만 하던 직장생활도 나름 견딜만해졌고 첫사랑에게 배신을 당한 아픔의 상처와 기억도 제 머리와 마음속에서 사라져 갔습니다.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원장은 제게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제가 아는 후배가 직장인 관현악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피아노를 맡아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제가 보기에 혜정씨가 들어가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제가요? 제가 감히 그런 밴드에 들어갈 실력이 되나요?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혜정씨 실력은 수준급이에요.
혼자서 피아노를 치면서 즐기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밴드를 하면 그것도 색다른 경험이 될 거예요. 원장은 제게 직장인 관현악단에 들어갈 것을 부탁했고 망설이던 저는 다시 용기를 내서 악단의 리더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는 고등학교 때 밴드부에 들어가서 색소폰을 배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시작해서 틈틈이 취미생활로 이어오다가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모아서 밴드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중이라고 했어요. 연습실도 구해뒀고 다른 멤버들도 모두 확정이 되었어요. 혜정씨가 피아노만 맡아주면 모든 준비가 끝나는 셈이에요. 그는 인상이 아주 밝았고 잘생긴 미남이었어요. 그와 함께 연습실을 둘러본 다음에 저는 밴드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밴드 활동을 시작하자 혼자 취미로 피아노를 치던 때와는 아주 달랐습니다. 다른 멤버들과 호흡이 중요했고 전체 속에서 제가 차지하는 부분이 뭔지를 확실히 알고 그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저희 밴드는 1년에 2번 작은 공연장을 빌려서 정기적으로 발표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다음에 밴드의 리더인 그와 저는 썸을 타게 되었어요.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쇠붙이가 자석에 이끌리듯이 서로에게 이끌리게 되었고 자주 만나면서 저희들은 누가 먼저 사귀자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연인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관계를 다른 멤버들도 눈치채게 되자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커플이라고 선언하고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그는 음악을 좋아하는 남자답게 아주 섬세했어요. 여자인 저를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배려해 주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뒤에 저희들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혼 후에 저는 생각도 못했던 일로 마음고생을 하게 되었어요. 바로 손 아래 시누이 때문입니다. 시누이는 한마디로 뭐든지 자기 멋대로 하는 여자였어요. 남편의 말에 따르면 시누이는 어렸을 때부터 버르장머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시부모님이 워낙 예뻐하면서 곱게 키워서 자기가 공주라도 되는 줄 알고 오빠인 남편에게도 함부로 대했다고 해요. 그런데 시누이는 행동은 천방지축 제멋대로였지만 공부는 잘해서 늘 우등생이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남편은 공부를 하는 데는 그다지 흥미가 없었고 고등학교 때는 밴드부에 들어가서 색소폰에 빠져서 지냈다고 해요. 그러니 시부모님은 항상 시누이와 남편을 비교했다고 합니다. 경호는 이번에도 시험 성적이 이게 뭐냐? 이래가지고 2년제 대학이라도 가겠니? 제발 네 동생 절발만 닮아라. 시어머니는 시누이는 늘 1등인데 너는 뭐냐? 그까지 색소폰 같은 거 때려치우고 공부 좀 하라고 입이 닳도록 말하셨다고 해요. 시누이는 예상했던 대로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회계사로 활동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그저 그런 대학을 졸업하고 평범한 셀러리맨으로 지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지금까지도 시누이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저희들은 결혼 후에 분가를 해서 따로 살았는데 시누이는 심심하면 저를 시댁으로 호출했어요. 언니, 내일 집에서 홈파티 할 거야. 나한테 회계 감사를 맡긴 기업체 사장님들이 오시기로 했으니까 언니가 파티 준비 좀 해줘야겠어. 시누이는 파티 도우미를 불러도 되는데 한사코 제게 파티 준비를 떠넘겼어요. 하지만 제가 손아래 시누이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던 건 시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귀하게 키운 딸이었고 지금은 회계사가 되어서 남부럽지 않게 성공한 자랑스러운 딸이었기에 시누이가 원하는 건 뭐든지 들어주셨어요. 그러니 시어머니 눈치가 보여서 저는 대놓고 시누이의 요구를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제가 시댁에 가면 시누이는 상전 노릇을 하면서 저를 몸종처럼 부렸습니다. 시어머니도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셨어요. 직장을 다니는 제 입장은 조금도 배려해주지 않으셨어요. 시댁은 모든 것이 잘나가는 회계사인 시누이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와는 정반대로 남편은 시누이와 비교를 당하면서 위축이 되어 있었어요. 남편이 시누이 눈치를 보는데 제가 시누이와 맞설 수는 없었습니다. 시누이가 저를 함부로 대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친정에 돈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오빠는 그렇게 능력이 없어? 자기보다 나은 여자를 꼬셔서 결혼을 해야지. 어디서 거지 같은 집안에서 자란 여자하고 결혼을 해. 오빠도 참 한심하다. 두고 봐. 나는 아주 돈 많고 멋진 남자 만나서 결혼할 테니까. 시누이는 무조건 조건을 따져서 자기보다 나은 남자와 결혼을 할 거라고 했어요. 그녀에게 결혼은 앞으로 남은 인생을 걸고 상대를 찾는 거래일 뿐이었어요. 사랑 같은 감정은 시누이에게는 유치한 장난뿐이었죠. 시누이는 저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제 친정도 무시했어요. 어쩌다 제 친정에 대한 말이 나오면
돈 없이 살아서 그렇지 뭐 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녔어요. 제가 신우이의 무시와 갑질을 견디지 못하고 폭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신우이는 제게 전화를 해서 백화점 명품관으로 오라고 했어요. 저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백화점으로 달려갔습니다. 백화점에는 신우이와 시어머니가 와서 쇼핑을 하고 있었어요. 신우이는 명품관의 VIP 회원이었어요. 엄마,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골라봐. 내가 전부 사줄게. 오늘 좋은 일이라도 있었니? 회계감사 끝나고 인센티브 받았거든. 내가 실력을 발휘해서 세금 많이 줄었다고 거래하는 회사 사장님이 한도 무제한 카드를 주셨어. 그래, 능력 있는 딸 덕분에 명품관에서 쇼핑을 하는 호사를 누리게 되는구나. 이래서 며느리는 아무리 잘해도 딸 자식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시어머니는 저를 보면서 들으라는 듯이 말하셨어요. 그 말에 저는 기가 죽어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우이는 폼을 재면서 여러 매장으로 시어머니를 안내했고 저는 그들의 뒤를 따라다녀야 했습니다. 신우이와 시어머니는 신발이며 옷과 가방까지 마음에 드는 물건들을 마음껏 쇼핑했습니다. 쇼핑을 하면서 생기는 쇼핑백은 전부 제가 들고 따라다녀야 했죠. 신우이는 제게 자기가 인센티브를 받은 걸 자랑하고 짐꾼으로 쓰려고 불렀던 겁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신이 나서 명품관을 휘젓고 다니는 신우이와 시어머니의 뒤를 씁쓸한 마음으로 따라다녔습니다. 쇼핑이 거의 끝났을 때 시어머니는 제게도 작은 거 하나라도 사주는 게 어떠냐고 신우이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신우이는 저를 비웃듯이 쳐다보고는 됐어, 여기 있는 물건 사줘봐야 어울리지도 않아.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를 하는 격이잖아. 그 말에 저는 참았던 분이 울컥 치밀어서 들고 있던 쇼핑백들을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정말 너무하네. 돈이 없다고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내가 돼지야? 제가 발악적으로 소리를 지르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보았고 신우이와 시어머니는 기겁을 했습니다. 아니, 얘가 왜 이래? 이런 데 와서 왜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시어머니는 주위의 눈치를 보면서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는데 신우이는 눈을 똑바로 뜨고 맞받아 쳤습니다. 참 이러니 없이 사는 것들은 평안 난다니까. 명품관에서 격 떨어지게 소리나 질러대고 천박하기는. 신우이는 끝까지 비아냥거리면서 제게 시비를 걸었고 저도 신우이에게 지지 않고 그동안 무시당했던 서러움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신우이의 편만 들면서 제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만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집안 망신시켜도 분수가 있지. 너 이제 보니 정말 형편없구나. 신우이 덕분에 근본도 없는 여자로 몰린 저는 남편에게 제가 당한 일을 말했습니다. 남편도 신우이가 제게 아나무인격으로 굴면서 괴롭힌다는 건 알고 있어서 신우이를 만나서 앞으로 행동을 조심하라고 타일렀어요. 하지만 신우이는 남편의 말도 무시해버렸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자기 멋대로 달린 신우이를 막을 사람이 시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얼마 후에 제가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남자아이라서 그런지 유난히 산만하고 행동이 거칠었어요. 남편과 저는 사내 아이가 활동적이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제 아들이 4살이 되던 때 아들 문제로 신우이와 심하게 다투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의 생신이어서 가족들이 모두 시댁에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아들은 밥을 먹을 때도 가만히 앉아있지 않아서 제가 따라다니면서 밥을 먹어주어야 했습니다. 정신이 어지러울 정도로 밥상 주위를 빙빙 돌면서 산만하게 돌아다니는 아들을 신우이는 아주 못마땅한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그러다 아들이 신우이의 국그릇을 건드려서 국이 신우이의 치마에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국은 식어 있어서 데이지는 않았지만 신우이의 짜증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야, 어른들하고 밥 먹는데 누가 돌아다니라고 했어? 정말이지 엄마를 닮아서 하는 짓이 아주 엉망이야. 저는 신우이의 말을 듣고 흘리려고 했는데 제 아들은 소리를 지른 신우이를 노려보더니 장난감을 집어던졌어요. 장난감은 신우이의 얼굴에 맞았고 신우이는 화가 나서 아들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 갈겼습니다. 이 자식이 어디 고모한테 물건을 던져? 너 혼나볼래? 뺨을 맞은 아들은 경기를 하듯이 바닥에 뒹굴면서 자지러지게 울어대기 시작했고 남편은 아무리 그래도 왜 애를 때리냐고 신우이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신우이는 남편에게 자식 교육이나 똑바로 시키라고 응수했어요. 시어머니는 머리가 아프다고 하시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아들 때문에 모처럼의 가족 모임이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우이는 제게도 잔소리를 늘어놓았고, 언니, 자식 교육 확실히 시켜. 이게 뭐하는 짓이야. 그렇다고 아직 어린애 뺨을 때릴 것까진 없잖아. 무슨 소리야. 말을 안 들으면 때려서라도 가르쳐야지. 하여튼 엄마도 없이 자란 여자가 자식 교육을 어떻게 잘 시키겠어. 신우이는 또 저희 친정을 들먹이면서 제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신우이와 저는 한바탕 언쟁을 하게 되었어요. 신우이도 1년 뒤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신우이는 자기가 호언장담했던 대로 돈이 많은 잘나가는 사업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신우이가 잘나가는 사업가와 결혼을 하게 된 건 순전히 혼전 임신 때문이었어요. 애초에 그 사업가는 신우이와 결혼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 애가 생겨버렸고 신우이는 뱃속에 든 애를 미끼로 결혼을 요구했던 겁니다. 어쨌든 돈이 많은 시댁까지 뒷배경으로 가지게 되자 신우이는 더 기세등등해져서 설치고 다녔어요. 그런데 아들이 어린이집에 들어가면서 문제가 더 커졌어요.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아들이 활동성이 너무 강해서 통제가 안 된다고 걱정을 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 아들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집중력이 약하고 산만하고 고집이 센 것이 그저 성격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유치원에 들어가면서 큰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쉽게 화를 냈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욕이나 막말을 주저없이 해서 제게 충격과 걱정을 안겨주었어요. 그러다 유치원에서 다른 아이의 손등을 볼펜으로 찔러버린 일이 생겼습니다. 유치원에서 연락을 받고 달려가 보니 아들이 볼펜으로 찌른 아이는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을 정도로 겁이 났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세게 찔렸기에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다쳤는지 상상이 되지 않았죠. 더 놀라운 건 아들은 친구가 다쳤다는 걸 알고도 태연하게 혼자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모두 아들을 피해서 구석에 몰려 있었고 그 아이들의 얼굴은 모두 겁에 잔뜩 질려 있었습니다. 전부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미루다 보니 이런 문제까지 생기고 말았네요. 전에도 준서가 사고를 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어머님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보기에 준서 정상이 아니에요. 성격이 그래서 산만하거나 거친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준서를 더 이상 저희 유치원에 맡기는 건 힘들 것 같아요. 다른 애들이 모두 준서를 피하고 싫어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원장의 말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저도 혹시나 하는 생각은 했지만 아니야,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들이 왜 다른 아이들과 다른지 알아봐야 했어요. 저는 아들을 데리고 가서 심리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역시나 우려했던 대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아들은 정도가 아주 심한 중증이라고 했어요. 지금부터라도 약물 치료와 함께 치료센터에서 놀이와 미술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막연한 우려가 현실이 되자 저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시댁에 알리지 말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숨긴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었기에 시어머니에게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고 치료를 받게 하겠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를 통해서 아들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말을 들은 신우이는 애 데리고 정신병원을 다녀서 동네에 소문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 나 같으면 소문날까봐 그렇게 못할 텐데. 언니는 안 그런가 봐? 라고 했어요. 더구나 신우이는 자기 남편에게도 제 아들이 정신병에 걸린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은 저는 억장이 무너지도록 수치스럽고 분했어요. 제가 아들을 데리고 치료센터를 다녀오면 신우이는 꼭 오늘 정신병원 갔다 온 거야? 라고 물으면서 빈정거렸습니다. 아들은 몇 년 동안이나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았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어요. 치료를 담당하는 선생님은 제 아들의 경우는 워낙 정도가 심하고 뇌에도 문제가 있어서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릴 거라고 했어요. 아들은 충동적인 성향이 강해서 기다리는 것을 힘들어했고 갑자기 끼어들거나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대답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뭘 하라는 지시가 끝나기도 전에 성급하게 반응을 했어요. 그때 하지 말라고 말리면 아들은 폭력적으로 변해서 거칠게 날뛰었어요. 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외에는 잠깐도 집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주의 집중을 유지시켜주는 뇌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놀이나 게임은 꽤 오랫동안 집중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재미없고 반복적이거나 힘든 공부와 같은 활동은 시작하기도 어려웠고
자꾸 다른 얘기를 꺼내면서 딴짓을 하는 바람에 학습을 시키는 게 거의 불가능했어요. 신우이는 자기 딸과 제 아들이 절대 어울리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신우이는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딸을 낳았는데 이제 3살이 된 그녀의 딸에게 준서는 아주 위험한 애야. 너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래서 정신병원도 다니잖아. 그러니까 절대로 가까이 가면 안 돼. 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어요. 신우이는 장애가 있는 제 아들과 얌전한 자기 딸을 늘상 비교하면서 은근히 저를 깔아뭉개고 제 아들을 무시했어요. 아들은 초등학교도 특수학급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제가 아들로 인해 매일 눈물과 한숨으로 시간을 보낼 때는 신우이는 희희낙낙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신우이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깨지고 말았어요. 신우이의 남편의 사업이 한순간에 망해버리고 만 겁니다. 신우이의 남편은 거래처 사장들의 말만 믿고 빚까지 내서 유망한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그 사업이 망한 겁니다. 거기에서 멈췄으면 그나마 좋았을 텐데 그는 이미 망해버린 회사를 다시 살려보겠다고 신우이 시댁에 가지고 있던 재산까지 끌어다가 돈을 넣었지만 죽어버린 회사를 다시 살려내지 못했던 거죠. 그 바람에 신우이 남편과 시댁은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남편이 알거지 신세가 되자 신우이의 태도는 아주 달라졌어요. 돈 문제로 인해 남편과 자주 싸우기도 했고 신우이는 재기를 할 자금을 지원해달라는 남편의 말에도 냉정하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신우이에게는 상당한 재산이 있었어요. 회계사로 활동하면서 월급 외에도 많은 인센티브를 보너스 형식으로 받았고 신우이는 그 돈을 펀드나 주식에 투자를 해서 불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돈을 보고 한 결혼이었는데 시댁이 알거지나 마찬가지인 신세가 되자 신우이는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우이의 남편은 반드시 재기를 할 테니까 그때까지 기회를 달라고 했다고 해요. 좋아, 딱 1년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재기에 성공해. 안 그러면 나하고는 영영 갈라서는 거야. 신우이는 이렇게 통보하고 남편과 별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신우이는 딸을 데리고 친정인 제 시댁으로 왔습니다. 남편은 신우이를 만나서 설득하려고 했어요. 부부는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사는 거야. 사업이 실패했다고 이혼하고 갈라선다며 이 세상에 부부로 살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이면 네 남편이 재기할 수 있잖아. 고집 부리지 말고 네 남편 좀 도와줘. 싫어. 다 망해버린 집에 투자를 하는 건 미친 짓이야. 1년이 지나도 재기를 못할 건 뻔한 일이야. 그래도 인생이 불쌍해서 내가 시간을 준 거라고. 신우이는 피도 눈물도 없는 차가운 여자였어요. 그런데 몇 달 뒤에 저는 신우이가 숨기고 있던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우이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오빠가 갑자기 제게 연락을 해서 신우이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네 신우이 말이야. 남편이 얼마 전에 사업하다가 망했다고 했지. 왜 망했는지 알아? 저는 오빠가 신우이에 대해서 왜 물어보는지 의아했지만 제가 아는 대로 말해주었습니다. 오빠는 제 말을 들으면서 뭔가를 적기도 하더니 뜻밖의 말을 했어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고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네 신우이가 남편에게 사기를 친 것 같아.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오빠는 기업을 주 고객으로 상대하는 로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오빠는 대학 졸업 후에 3년 동안 공무원 시험을 핑계로 호성세월을 하다가 3번을 떨어진 뒤에 포기하고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때 변호사인 오빠의 선배가 자기가 일하는 로펌에서 사무보조를 일하라고 소개해 주었다고 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빠는 로펌에서 일을 해왔고 지금은 직급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했어요. 얼마 전에 파산한 신우이의 남편의 회사에 대한 청산 절차를 오빠의 로펌에서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빠는 담당 변호사와 함께 파산한 회사의 회계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회계상으로는 너무나 부실한 기업이었는데 회계 감사 결과는 재무가 아주 건전한 우량 기업으로 나타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회계 감사 자료를 만든 사람이 바로 신우이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빠는 신우이의 뒷조사를 진행했고 신우이가 사기꾼들과 공모해서 남편에게 의도적으로 사기를 쳤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사기꾼들은 신우이의 남편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서 신우이에게 접근해서 공모한 다음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부실한 기업을 우량 기업으로 둔갑시켜서 투자를 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실을 알 리가 없었던 신우이 남편은 전 재산을 투자했다가 사기꾼들의 덫에 걸려서 완전히 망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신우이가 자기 남편을 망하게 만든 데는 끔찍한 비밀이 하나 더 숨겨져 있었어요. 신우이에게 내연남이 있었던 겁니다. 신우이는 내연남이 생기자 남편과 이혼하고 정리를 하려고 했지만 그냥 합의 이혼을 하면 남편의 재산을 가지지 못하게 되니까 남편은 사기꾼들과 공모를 해서 남편의 재산을 빼돌린 다음에 남편을 알거지로 만들어서 그것을 빌미로 이혼을 하려고 했던 거죠. 저는 정말 무섭도록 악독한 여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에 미쳐도 분수가 있지 멀쩡한 남편의 사업을 망하게 만들어서 돈을 챙기려고 들다니. 지금은 의심이지만 만약 이게 사실이면 이 신우이 법적인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될 거야. 이건 도의적으로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결코 가볍진 않은 범죄야. 오빠는 마지막으로 자기가 알아낸 신우이의 내연남의 정체를 제게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그는 바로 유부남이란 사실을 속이고 제게 접근했던 그놈이었어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기가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아마 그놈이 내연녀인 신우이를 꼬드겨서 사기꾼들과 공모를 해서 덫을 치고 신우이 남편을 망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우이가 외도를 한 게 사실이라면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저는 신우이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한 평도 안 되는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는 저를 보자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어서오세요. 이렇게 사는 꼴을 보여드려서 면목이 없네요. 저는 마누라한테 속아서 전 재산을 날리고 고시원에서 살고 있는 그를 보자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그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는 제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분을 참지 못해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을 꾸밀 수가 있단 말이야?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신우이와 그놈이 내연관계라는 걸 밝히는 일이었어요. 저는 신우이가 시댁에서 외출을 하면 몰래 뒤를 미행했고 내연남이 살고 있는 빌라를 알아냈어요. 저는 신우이 남편에게 빌라의 위치를 알려주었고 신우이 남편은 빌라를 찾아가서 둘이 같이 있는 현장을 덮치게 되었어요. 현장을 들킨 그들은 변명도 하지 못했어요. 신우이는 남편에게 사색이 되어서 빌면서 여보, 내가 당신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그러니까 한 번만 그냥 넘어가줘 라고 제안했지만 신우이는 아직 자기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투자를 할 필요는 없어. 곧 당신이 나한테서 뺏어간 돈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토해내야 할 테니까. 신우이 남편은 신우이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고 저를 농락했던 그놈을 상대로 상간남 소송을 했습니다. 그는 두 년놈을 상대로 자기가 빼앗긴 돈과 충분한 위자료를 받아냈고 그 돈을 미천으로 사업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문제가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오빠는 신우이와 사기꾼들이 저지른 불법적인 사기 행각에 대한 증거들을 찾아서 경찰에 정식으로 고발을 했고 신우이와 내연남은 거의 전 재산을 날리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신우이와 그놈은 결국 사기 혐의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통곡을 했지만 남편은 여동생의 구속 소식에도 의외로 덤덤했어요.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 그동안 혼자 잘나서 설치더니 자기 깨에 자기가 빠진 꼴이야. 이번 일을 계기로 정신을 차리면 좋을 텐데. 신우이가 재판을 받는 동안 신우이 딸은 제가 돌봐주어야 했습니다. 제 아들도 그동안 치료가 효과가 있어서 많이 얌전해졌어요. 다른 아이들과도 잘 어울렸고 참을성과 끈기도 생겼습니다. 1년이 지난 다음에 신우이는 시댁으로 돌아왔는데 아주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던 태도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아주 다소곳하고 겸손해진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사람의 천성이 쉽게 바뀌는 건 아니어서 저는 여전히 신우이의 행동을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